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상기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상기상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상기상은 그 단계는 지난 것 같고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대요. 지구 온난화 단계는 끝났고 지구가 끓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상기상이라는 말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기후가 변했어요. 이제는 이제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저희들 대청호인데 1월 달의 모습인데 가장 추운 1월 달의 모습인데 얘네들 안 얼어요. 얼지 않습니다. 얼지 않고 쉽게 말해서 2021년도 4월 5일하고 2000년도 4월 5일 개화 시기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들 지난해에는 어땠어요? 지난해 언론에서 개화가 빨라진다는 말 엄청 많이 했는데 결국 벚꽃 축제에 벚꽃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그 기상 데이터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올해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21년이 아니라 21년의 패턴이 아니라 20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모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극한 강우에 의해서 과온이 잠긴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복숭아에 있어서 이렇게 두둑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방법 가지고도 뿌리에 그 물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여기 설령 물이 조금 고여도 괜찮을 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 이제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유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유공간인데 이쪽만 이렇게 쭉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좀 문제되는 어떤 그런 과원들은 유공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다음 명거 배수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토양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영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토양 검정 하시죠? 지금 새로운 토양 검정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예전에는 서 있는데 저는 토양 검정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보는 부분이 이 토양 pH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숭아의 토양 pH 같은 경우는 5.5에서 6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5.5에서 6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8.3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알카리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질소질을 놓고 보면 pH 4.5 너무 산성화된 부분도 문제고 pH 7.5 너무 알카리화된 부분도 문제예요. 그 시점이 되면 질소의 그 성분들이 다 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아질산 가스로 전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게 지금 8.2 정도 되면 양분의 유효도는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양분의 유효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pH가 한번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적정 pH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소재가 없어요. 여러분 산성 토양은 폐화석이라든지 고토석회라든지 이런 그 적정 pH로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pH를 적정 pH로 이렇게 낮추는 그 소재는 없다고 봐야 돼요. 피트머스라든지 구연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거 실험실에서는 가능해요. 화분 재배나 이런 거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 노지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토양 pH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높아진 pH를 적정 pH로 낮추는 어떤 그런 노력이 결코 쉽지 않다. 그거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는 소재들은 있긴 있어요. 황이라든지 블루베리에 사용하는 그 피트머스라든지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이제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적정 pH로 맞추는 거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황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 석회유황합제 여러분들 하실 때 물에 잘 녹든가요? 안 녹아요. 100도에서 이 황이 안 녹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0도인가 뭐 하여간 100도에서 안 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녹이기 위해서 생석회를 쓰는 거예요. 생석회 같은 경우는 2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황을 녹여가지고 석회유황합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석회를 빼고 이제 황만 녹여가지고 이렇게 관주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했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황이 이제 분해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pH가 이제 떨어지는데, 결코 그렇게 한꺼번에 이 pH가 조정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했을 때 뭐 구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재들이 있어요. 그런 소재들은 또 너무 많이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량작용에 의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들이 하는 농작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연년이 쓰는 그 퇴비들 있잖아요. 퇴비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그 가축분 유기질 퇴비 생각나시잖아요. 실제로 그거 사용하시고, 걔네들 역시도 사실 그 제품 자체가 pH가 거의 8, 9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pH가 높아졌을 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버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은 유기물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pH가 다소 조금 높아도 양분 유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극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유기물, 여러분들 과원에서 지금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는 과원에서 유기물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드칩을 깔까요? 그럼 몇 년 걸려서 이렇게 될 텐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저는 그 초생이라고 보여져요. 초생을 우리가 이제 유기물 공급을 염두에 둔 초생 재배는 조금 억세게 키워야 됩니다. 이 짧을 때 계속 이렇게 잘라내면 유기물 함량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조금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성장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르면 유기물 공급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pH가, 토양 pH가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뿌리 근권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만 pH가 높아져 있는 과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전체가 뭐 석회암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알기로 경기도 이천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가 pH가 높더라고요. 이 심토도 pH가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심토는 pH가 안 높아요. pH가 안 높고 그 뿌리가 있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작토층만 그 pH가 그렇게 높은데, 그 원인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런 그 시비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땅 파서 주지 않잖아요. 그냥 표토 시비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 결과가 그런 그 경반층 아닌 경반층, 화학적 경반층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과원이 만약에 이제 그 심토도 한번, 심토는 한 50cm 밑을 말하는 거예요. 50cm 밑을 한번 파가지고 그것도 한번 토양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차이가 그렇게 난다 그러면, 그런 밭은 심토파쇄 있잖아요. 심토파쇄가 또 효과적이에요. 심토파쇄를 했을 때 효과적인데, 참고로 지금 그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양 관리하는 어떤 이런 측면은 경영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비료의 유효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전부 다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는 토양 검증을 한 번도 안 해도 전혀 문제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 좀 더 한번 토양 검증을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해마다 경영비는 자꾸 올라가잖아요. 뭐 가축분 유기질 대비라든지 뭐 이런 이런 부분은 지자체마다 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간 우리 경영비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 토양 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원의 환경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경영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단순히 이제 영양적인 어떤 그런 경영비가 아니라, 아까 우리 그 세균공학병 이야기할 때 너무 과범무한 영양이 너무 많은 과원이 또 그런 병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양 검정할 때 이걸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우리 센터 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신규라든가 새로 오신 과수 담당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죠? 이런 담당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 과원에 자주 부르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뭐 언제든지 갑니다. 언제든지 가가지고 그런 상황, 여러분들 과원의 상황에 맞게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설령 안 되면 또 다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흥청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이제 수학적 낙과 그 복숭아 그 모습 봤잖아요. 그런 밭이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쪽 지역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옥천 같은 경우는요, 복숭아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막 기름진 밭에 재배 안 됐었어요. 대부분 산피탈, 쉽게 말하면 고추나 이런 작목 재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 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관수 시설도 지금 최근 몇 년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그전에는 복숭아 관수 안 하는 줄 알다시피 했어요. 그만큼 이제 그 가뭄에 견디는 힘은 강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흡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척박한 땅이라도 잘 자라거든요. 잘 자라는데, 그때는 도리어 수확전 낙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과가 작은 거, 열매가 작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컸는데, 지금은 관수도 하고 영양도 충분히 주고, 그런데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확전 낙과라든지 해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또 예전에 없던 병도 더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영양이 과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나무를 웃자라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숭아 나무와 열매를 키울 때 성장과 성숙이라는 요 밸런스, 이게 항상 수평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의 모습이 조금 더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성숙의 모습이 더 있어야 될 때가 있고 한데,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제가 드리는데, 참고로 지금 제가 상징적으로 성장, 성숙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꽃이 피고 수분 수정이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의 모습은 보면 성장의 모습보다는 성숙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숙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한 중순 정도까지에는 그 영양생장보다는 생식생장 비율이 좀 더 높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 대신 이제 그 이후쯤에서는 영양생장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돼요. 신초성장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1차 이제 비대가 열매도 이제 1차 비대 세포 분열되면서 1차 비대도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 가지고, 그때는 영양생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그 생식생장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양생장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과원 바닥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주는 어떤 그런 영양도 영양이지만 농약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그 영양제 있잖아요. 영양제 꼭 치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절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영양제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양제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꼭 시기별로 맞게 하셔야 돼요. 꽃 피고 막 이런 그 수분 수정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소질이 많은 것보다는 인산질이나 이런 쪽 아니면 가리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좋고 5월 초, 4월 말 5월 초나 이런 쪽에서는 반대로 인산이나 이런 쪽보다는 가리 쪽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이제 질소도 조금 있는 어떤 그런 영양제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쓰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경영비와 직접적으로 또 연계가 되고 그리고 최근 이상 기상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약해 증상 실제로 보면 우리가 오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이밍이 사실은 굉장히 앞선 시간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6월달 7월달쯤 되면 오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오전 한 7시? 7시도 이게 더워요. 덥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약 다 치고 난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그 침투유행성이라든지 뭐 전착세를 사용한 어떤 그런 농약이나 영양제 같은 경우는 묻어서 이제 굳어졌지만 말랐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온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약해가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전정과 관련된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정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결과지.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결과지 두시죠. 그죠? 이거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좀 처질 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평이라든지 아니면 이 하향지를 선택을 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그죠? 예, 좀 곤란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하향지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 그 결과지 중장가지 같은 경우 단가지는 끝을 막으면 안 되지만 중장가지는 이렇게 막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막는 분들 이렇게 계신데 그게 만약에 지금 상향지 내지는 약간 그 사면에 있는 그 결과지를 두고 그걸 막는다고 치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양생장이 굉장히 강하게 신초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서 있는 결과지, 긴 가지를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 입장에서는 끝을 막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끝을 막지 않고 결과를 한 두세 개 시키고 최종 결과는 뭐 내가 한 개를 수확하더라도 두세 개 착화시켜 가지고 얘를 처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끝을 막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을 막으면 굳어지지 않아요? 굳어져요. 굳어져 가지고 이게 처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안 쳐져요. 실제로 길이가 제 팔 정도 되는 이 장가지 같은 경우도 한 해 성장하는 이 장가지 같은 경우도 끝을 막으면 이 정도 서 있던 애가 여기에 한 3개 정도 착화시켜 가지고 경획기 한 양분교대기 그러니까 5월 한 20일 정도쯤 가게 되면 얘가 수평 내지는 수평 이하 약간 수평 이하까지도 쳐질 수 있어요.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근데 이 끝을 막아버리면 이게 안 쳐져요. 안 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향지 아예 그 결과지가 하향지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끝을 막는 게 좋겠죠. 그죠? 끝을 막아서 왜냐하면 하향지는 세력이 약하니까 하향지 같은 경우는 끝을 막아가지고 세력을 이제 조금 돋구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지를 이렇게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게 이제 영양생장과 생지생장을 이해하면 결과지를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신초 선단 어디든 주지지 신초 선단이든 측지든 아니면 뭐 부주지든 간에 모든 선단은 항상 젊어야 된다. 젊어야 되고 그 선단은 처지면 안 된다. 선단은 지금 현재는 항상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 그 선단 부분에 그 항상 새롭게 이제 갱신해서 하는 해야 되는데 그때 남겨주는 그 신초는 설령 조금 서도 괜찮아요. 좀 설령 조금 서도 그쪽 선단 부분에 착과를 좀 시켜가지고 또 약간 좀 이렇게 하향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하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주지 끝이 이렇게 휘어 있죠. 이거 휘어 있는 이 부분이 일소 피해 제일 많이 받잖아요.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일소 피해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는데 이게 끝이 휘어졌을 때 이렇게 일소 피해 제일 많이 받고 부주지나 뭐 측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난 가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끝이 우리가 이제 분지각을 크게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 맞아요. 분지각은 크게 가져가되 이 끝은 이 기부 이쪽보다는 조금 이렇게 높게 설령 이렇게 내가 선택할 결과지가 없어가지고 가지가 없어가지고 세워진 뒷면에 있는 가지를 내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맞아요. 아래쪽 가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아래쪽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처져버려요. 처지면서 전체적으로 처지면 이쪽 기부 쪽에 도장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전체적인 그 균형이 잘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정하는 저거에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선단은 항상 젊게 유지해야 한다. 젊게 유지하고 반드시 서야 이게 휘지 않게 곱게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지각은 좀 크게. 그리고 결과지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보면 등면도 괜찮다. 사면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의 결과지를 가져가되 걔네들은 끝을 막으면 굳어진다 하여간. 그리고 하향지 쪽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걔네들은 끝을 좀 막아가지고 세력을 좀 돋굴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전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토양검증은 반드시 하시고요. 예, 하셔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고토석회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나오죠. 무료로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 칼슘 유황이 농협에서 시범 사업으로 농협에서 시범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희들 옥천 지역 같은 경우는 복숭아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가 좀 있어요. 포도가 이제 시설 포도가 많다 보니까 시설 포도에서는 칼슘 유황하고 폐화석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샤인마스컷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샤인마스컷은 실제로 pH가 7이 넘는 게 좋아요. 7.2 이 정도 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복숭아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샤인마스컷 농가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사용해 버리면 안 돼요. 예. 농협에서 보조로 이렇게 준다고 해도 쓰시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 업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고토석회 같은 경우는 이 고토가 마그네슘이잖아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그네슘은 광합성 작용과 관련된 그 영양소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칼슘 유황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유황이 32%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이 유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과일의 풍미, 향 뭐 이런 거를 좋게 하고 보구력도 좋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그것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폐화석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알칼리분이 40%지만 얘네들은 그 바다 조개 껍데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미량 요소들 무기질 그 다량의 그 미량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에 유용한 그런 성분들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쓰세요. 이거 쓰시면 써서 품질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많은데 다만 우리는 요 이제 알칼리분을 생각하자. 알칼리분. 요 칼슘도 알칼리분이에요. 얘네들은
pH를 높이는 거다. pH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pH가 6.8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쓰시면 안 돼. 요거 쓰시면 금방 7점 한 몇 년만 쓰시면 7점 얼마 막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요 고토만 쓰시면 돼요. 따로 그 황산고토 있잖아요. 황산고토 쓰시면 되고 유황 별도로 있어요. 예. 그 단용으로 쓰시고 폐화석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다 단용 그게 없으니까. 근데 하여간 요 고토나 황 같은 경우는 단일 비료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 이야기할 때 보면 가축분 유기질 대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유기질 비료에서 이제 두 가지 소재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것처럼 가축분 유기질 대비 요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요 박 있잖아 박 유박 크게 요 두 가지가 있고 또 최근에는 보면 요거 두 가지를 합쳐진 혼합 유기질 비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가축분 유기질 대비 같은 경우는 얘는 요 포대 안에 있는 그 소재에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죠? 예, 미생물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얘는 발효 과정을 한번 거친 거예요. 예,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는 속된 말로 1년, 2년 이렇게 묵혔다가 쓰시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시설하우스나 뭐 이런 우리는 이제 노지에 쓰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가스장에 그걸 잘 못 느끼는데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 2년 이렇게 묵혀 쓰는 거는 효과가 좋아요. 가축분 대비. 근데 이거 유박 같은 경우는 달라요. 유박은 항상 신선한 거 쓰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보면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고 여기에는 유통기한이 표시가 돼 있어요. 유박에는 아마 1년인가 2년으로 표시가 돼 있을걸요. 이 말인 즉슨 뭔가 하면 우리가 1년 2년 묵혀서 쓴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1년 2년 묵히잖아요. 묵히면 그 유박 안에 원래는 유박 안에는 수분이 없어야 돼요. 바짝 마른 거 기름 짜고 바짝 마른 거 펠레타 시킨 거거든요. 우리 이제 게사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지고 그 곰팡이가 피고 버섯이 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거 부패한 거예요. 예, 부패한 거. 결코 좋은 거 아니다. 근데 이제 이 가축분 유기질 대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 안에서 버섯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다. 그래서 유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 맞고 대비는 조금 한 해 일찍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쓰시는 게 맞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유박은 기름 짜고 나서 건조해서 펠레타 시킨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생물이 없다라는 말은 얘가 분해되려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따로 주세요? 따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걸 유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얘를 그 유효도를 높이려고 하면 어때요? 땅 속에다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겉에다 주는 게 좋아요? 예, 흙하고 섞이게 하는 게 좋아요. 흙하고 땅 속에서 주는 것도 좋고 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박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주고 가볍게 로타리를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 유박은. 그러면 얘는요? 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 안에 미생물이 있는데 햇빛에 그냥 노출돼 있으면 그 미생물이 금방 죽어버려요. 햇빛 받고 바람 건들건들 바람 이렇게 딱 불어버리면 미생물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살짝 로타리를 친다든지 땅 속에 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좋죠. 그 좋은데 이 두 가지의 그 흙과 이제 섞었을 때의 그 작용 모습이 좀 다르다. 유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다시 접종하는 거와 같은 거고 이 가축분 유기질 대비는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보호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언제 쓰세요? 이거 두 가지? 언제 쓰세요? 월동 전에 쓰시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쓰시지 않으셨어요? 뭘로 쓰셨어요? 그때. 대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토양 검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과언을 잘 안다는 전제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기비 11월 달에 사용하는 이 비료들 있잖아요. 특히 대부분 월동 전에 하는 건 요거 두 가지 내지는 요거 두 가지 합친 거잖아요. 복합 비료를 주지는 않으시잖아. 그죠? 요 사용하는 시기를 저는 좀 늦추고 싶어요. 늦췄으면 싶어요. 도리어 생육기에 이걸 주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그때는 주지 말자니까요. 왜? 우리 과원의 양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도장지 장가지로 뻗어나온 곳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세요. 근데 도장지가 많이 나온 밭 있잖아요. 그런 밭은 좀 바꿔보자. 이거 가축분 저희들 옥천 같은 경우 가축분 유기질 퇴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금강 유역이라 가지고 요게 보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을 싸게 해서 이렇게 우리 사용을 하시는데 유박은 다르죠. 유박은 이 가축분 유기질 퇴비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한 3배 정도는 비싼 것 같은데요. 얘 2,000원 할 때 얘는 거의 한 5,000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훨씬 비싸요. 그거를 보조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보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돈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아까울 걸. 겨울에 이거 주면 얘 주면 지금 겨울 모습이잖아요. 겨울 모습에 여기다 그냥 주면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러면 얘를 주면 흙하고 섞이지 않는 이상은 그 표토에서 어느 세월에 유효도를 높여 미생물이 어떻게 접종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도리어 이런 얘네들은 초생이 있을 때 있잖아요. 초생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을 전정하기 전에 초생을 그렇다고 너무 짧게 짧지 마시고요. 한 발목 이상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유박을 쫙 뿌린다든지 요거를 가축분 유기질 퇴비를 딱 뿌리면 우리가 이 로타리를 치지 않아도 로타리 친 거와 같은 환경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풀 사이사이에 다 있고 수분 있고 직접 햇빛 안 받고 직접 바람 안 받는 그런 환경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월동 전에 11월 달, 12월 달에 그냥 표토 그냥 뿌려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효도가 더 높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 전제는 뭐라고요?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과원을 영양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가을 전정할 무렵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9월 한 5일 정도쯤 되잖아요. 9월 5일, 10일 이 정도 되는데 9월 달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양분이 너무 넘쳐가지고 신초가 막 새로 성장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렇게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화학 비료가 아니고 얘네들은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분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11월 달, 12월 달에 사용하는 어떤 그 기비를 굉장히 훨씬 더 당겨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토양 검증은 몇 번 하세요? 1년에 한 번. 뭐 그렇게라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은데 저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비료 밑비료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가을 전장할 무렵
9월 하순부터 10월 달 뭐 요 사이에 한번 하고요. 수확 다 끝난 그 상태에서 그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월동하고 난 다음에 개화 직전 있잖아요. 꽃이 피기 직전. 그러면 그게 한 3월 말쯤 될 거예요. 그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여러분들 가을 전정 하시잖아요. 수확 전 보통 한 열흘 전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 시점이 사실은 어떤가 하면 그 나무에 있어서는 가장 그 최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점에서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3번 그렇게 해보면 환경이 변화되잖아요. 월동 기간 동안에 그 뭐 비가 많이 왔거나 눈이 많이 왔거나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전까지 저장양분 이용해서 동화양분 초기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점, 활발하게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점까지의 모습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영양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넘치는 어떤 그런 영양 관리는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번거롭죠. 그런데 하시는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렇게 3번 이렇게 할 때 그러면 토양 시료는 어떻게 채취할까요? 한 곳에서 채취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료 어디서 채취하실래요? 여러 군데서, 한 서너 군데서 하실 거잖아요. 여기처럼 열 단위로 나무와 나무 사이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요. 요 아래쪽에. 요 아래. 사실 여기는 퇴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요 아래쪽으로 좀 하시니. 실제로 매년 퇴비가 뿌려지는데, 비료가 뿌려지는 데를 하셔야 돼요. 뿌려지는 데를 하시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9월 말에 내가 여기서 시료를 떴다면 3월 말에는 요 온절에서 뜨셔야지. 그죠? 그리고 수확전 전정할 때 시료는 그때도 요 온절에서 뜨셔야 돼요.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저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3번을 그렇게 딱 계속 이렇게 뜨게 되면, 그래서 표시를 해 놓으세요. 시료 채취하는 그 나무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나무의 모습도 보시고 시료 채취하는 기점도 표시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아마 이상기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초생과 관련된 거, 뭐 전정과 관련된 거 이런 것 전부 다 이야기했지만, 복숭아 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세력 안정 아니에요? 도장지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느냐가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에요? 도장지가 하나도 없으면 그 과수원 복숭아 안 돼요. 생산량이 없어 안 돼. 도장지가 좀 있어야 돼. 도장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죠? 도장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 신초적심이라든지 착과라든지 아니면 관수라든지 뭐 비료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토양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